일상이 바쁘기도 하고 한산하기도 합니다. 너무 한가해서 탈이 나가도 느닷없이 야근을 맞아 황당하기도 하죠. 일상과 계절은 닮아 있습니다. 날씨가 선선한 어느 날, 태어나 처음으로 손가락 소멸한 걸 해봅니다. 내 손은 이렇게 생겼었구나. 한참을 보게 됩니다. 손에는 나와 함께했던 청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가 청춘이었던 것 같고 막상 청춘으로 여겨지는 시간에는 지금은 청춘이구나 라는 감흥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버리는 시간 없이 잘 쓰고 싶은데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짜투리 시간에 책 읽기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책을 읽거나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가서 서점에 들러 신간이나 베스트셀러 둘러보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 시간에 거의 스마트폰을 잡아서랄까 책을 통 못 읽네요. 자기 변명이겠죠. 책만 뜸할 뿐이지 클래식과 철학의 만남에 초대되어 사고와 감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뮤지컬 영웅을 보고 그 매력에 빠져 인생의 재미와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크고 거창한 목표가 아닌 작고 소소한 것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그 즐거움을 쌓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채워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기 싫은 무거운 발걸음은 손에 쥔 지푸라기 하나로 가벼워지고 잡은 지푸라기는 인생을 살아내기에 있어 충분히 가치가 있어집니다. 자전거를 타고 만났던 코스모스와 도라지꽃은 앞치마에 곱게 술을 놓고 외출을 하는 상상을 합니다. 잠시의 일탈이 너무나 큰 행복을 줍니다. 한낮에 달콤한 꿈을 꾸는 듯이 말이죠. 두이세의 이야기 공간에 있는 여러님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나누지 못한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은 그 이야기들을 누구에게 하시나요? 지금부터 꽃마을 프로젝트 소리마을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아키선장과 함께 떠나는 문화기행 들어보실까요? 아키선장의 출항일지. 자, 그럼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처음 도착한 곳은 독일의 작은 마을 레겐스부르크입니다. 레겐스부르크는 독일 남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도나우강과 레겐강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독일어로 레겐은 비, 부르크는 성이라는 뜻으로 어역하자면 비의 마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인지 제가 도착한 날도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도 레겐스부르크를 아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이 숨겨진 도시를 방문하게 된 건 비극적 운명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사랑 아시죠? 오르페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시인이자 음악가입니다.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리라 선율은 사랑과 짐승은 물론 나무와 바위까지 황홀하게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오르페우스의 아내 에우리디케와의 슬픈 사랑 이야기로도 유명합니다. 어느 날 오르페우스의 아내 에우리디케는 치근덕거리는 양치기 아리스타이오스를 피해 도망치다가 그만 풀숲의 뱀에게 발을 물려 죽게 됩니다. 오르페우스는 깊은 슬픔에 빠져 지내다가 결국 에우리디케를 되찾기 위해 저승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어렵게 저승에 도착한 오르페우스는 저승의 왕 하데스 앞에서 구슬픈 노래를 부르며 리라를 연주했고요. 그 아름다운 선율에 감동받은 하데스는 저승을 떠날 때까지 결코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걸고 에우리디케를 돌려줍니다. 에우리디케가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험난하고 위험한 저승길을 지나 마침내 입구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너무 불안해진 오르페우스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에우리디케는 다시 죽은 자의 나라로 끌려갔다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런 오르페우스 신화를 모티브로 한 만화가 있는데요. 바로 독일 레겐스부르크를 배경으로 한 만화
올헤스의 창입니다. 아름다운 남장여자 오스칼과 프랑스 여왕 마리 앙뚜아네트가 나오는 베르사유의 장미 들어보셨죠? 올헤스의 창은 베르사유의 장미의 작가 이케다 리오코의 작품입니다. 1975년 마가렛지에 연재되었는데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봐도 여전히 아름다운 그림체입니다. 올헤스의 창에도 오스칼을 닮은 남장여자 유리우스가 비운의 여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아름다운 금발의 여주인공 유리우스는 남자들만 다니는 음악학교 성 세바스찬에 가기 위해 남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학 간 첫날 올헤스의 창에서 이자크를 만나게 됩니다. 1903년 독일의 레겐스부르크에 있는 음악학교 성 세바스찬에는 올헤스라는 창이 있었습니다. 누구든 그 창에 서서 지상을 내려다볼 때 맨 처음 마주친 여자와 숙명적인 사랑에 빠진다는 전설이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사랑처럼 비극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검은 머리의 피아노 신동 이자크는 전학 수속을 마치고 호기심에 올헤스의 창에 올라갔다가 그 아래를 지나가던 유리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유리우스가 남자인 줄 알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자크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후에 유리우스는 올헤스의 창에서 또 한 명의 운명의 남자 클라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올헤스의 창, 그 전설의 창에서 유리우스는 피아노의 신동이자 고학생인 이자크, 그리고 러시아 혁명의 소용돌이를 피해 독일로 망명한 바이올린의 천재 클라우스와 각각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 거죠. 이 세 명이 만나면서 운명적이고 비극적인 대서사시가 시작됩니다. 결국 두 사람 중 유리우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된 클라우스. 그는 조국 러시아의 혁명을 위해 잠시 독일의 몸을 숨기고 있지만 곧 세바스찬 음악학교를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유리우스는 올헤스의 창에서 그를 만난 이후 자신도 모를 이끌림에 클라우스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마는데요. 저는 클라우스보다 이자크 고트히르프 바이사이트, 이 긴 이름이라고는 외우지 못하는 제가 아직도 그 흑발이 아름다웠던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올헤스 창에서 유리우스를 만났지만 클라우스로 인해서 유리우스를 바라보기만 하는 그의 운명적 사랑 때문에 지켜보는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자, 이제 유리우스와 클라우스가 걷던 레겐스부르크를 같이 걸어볼까요? 레겐스부르크는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데요. 2000년 역사의 왕의 도시라고 불리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레겐스부르크는 도나우강과 레겐강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의 명소로는 도시 어디에서든 보이는 고딕 양식의 대성당과 아름답게 흐르는 도나우강, 강 위를 가로지르는 슈타이네르 다리가 있습니다. 독일 남부에서 시작해서 동유럽을 관통하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그리고 도나우강 위를 가로지르는 슈타이네르 다리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석교입니다. 올헤스의 창에 나오는 성 세바스찬 음악학교는 아쉽게도 실제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투른 앤 탁시스 성이 배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만화 속 모습과 똑같진 않지만 자세히 보면 동그란 창문이라든지 지붕 모양 등이 만화와 비슷한 형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과 닮은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괜한 마음에 한참을 기웃거렸습니다. 올헤스의 창에 자주 등장하는 대성당은 레겐스부르크를 들어서는 순간 바로 볼 수 있었는데요. 도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우뚝 솟은 뾰족한 첨탑의 대성당은 만화 속 그림과 똑같습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죠. 그들의 운명적 첫사랑처럼 운명적으로 찾아갔던 레겐스부르크.
어쩌면 옛날 처음 오레스 창을 봤을 때부터 레겐스부르크를 찾아가게 될 운명은 아니었을까요? 첫 여행지라 발걸음조차 미숙했던 이곳 어릴 적 로망의 도시에서 그들이 다녔던 학교를 보고 그들이 걸었던 그 거리를 걸으면서 저도 운명적인 만남을 기대해 보았는데요. 2월의 추위와 부슬부슬 내리는 차가운 비를 얇은 옷으로 견디기 어려워서 결국 발길을 돌리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우스가 레겐스부르크를 떠나면서 한 대사입니다. 세월이여, 이 거리만은 특히 축복을 담아 지나가고 싶구나. 돌계단을 스쳐가는 추억은 발소리 하나하나에 스며들겠지. 그렇게 믿고 뒤돌아볼 때 로마의 위대한 영광은 언제나 퀼른 대성당 종소리에 맞춰 옛 추억과 함께 피어오르겠지. 잘 있거라, 내 마음의 레겐스부르크. 떠나기 전에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행을 왔으면 맛집 하나 정도는 들려보고 가야겠죠? 12세기에 지어져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 슈타이네르 다리 옆에 이제 1000년이 된 소세지집, 히스토리셰 부어스트 키에, 한국말로 역사 깊은 소세지 키친이라고 하네요. 여기는 노동자들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립이 됐는데 독일 소세지 맛있는 거 아시죠? 여기서 시원한 맥주와 함께 허기를 달래보아도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제발.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시나 책 속의 아름다운 글귀를 소개해드립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송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희열의 스케치북의 작가인 정민선님의 집 나간 마음을 찾습니다의 도미노입니다. 도미노. 나는 도미노가 아닐까 생각했다. 누가 와서 건드려주길 바라면서도 누군가 다가오면 쓰러질까봐 두려웠다. 나는 도미노란 이런 걸까 생각했다. 한 가지 일이 벌어지자 기다렸다는 듯 두 번째 일이 터지고 겨우 추스를까 했더니 또 다음 일이 생기고 인생이 일종의 게임이라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웠다. 그런데 막상 와르르 쓰러져 보니 별것 아니었다. 생각보다 아프거나 무섭지 않았다. 차라리 개운했다. 그래서 나는 도미노라 다행이라 생각했다. 언제고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다음엔 더 멋진 모양을 만들어내면 되니까. 인생이 일종의 게임이라면 지금은 리셋이 필요할 때다. 지금 하늘 좀 봐봐. 우린 지금 같은 하늘을 보고 있어. 어때? 밤하늘 예쁘지? 당신은 예쁜 것만 바라봐. 그럼 난 당신만 바라볼 테니. 너의 안부를 묻는 밤 중에서였습니다. 친구야, 삶이 서툴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들이닥치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혹은 설명하고 싶지 않은 일들에 요란한 위로가 아닌 사려 깊은 덤덤함이 고마웠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중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유지했다. 슈타른베르게르호 너머로 소나기와 함께 갑자기 여름이 왔다. 우리는 회랑에 머물렀다가 햇볕으로 나가 호르가르덴 공원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1시간이나 이야기했지. 난 러시아인이 아니에요.
리투아니아 출신 순수한 독일인이에요. 어릴 적 사촌 집에서 머물렀을 때 사촌이 나를 썰매에 태워 주었는데 나는 겁이 났어요. 사촌이 소리쳤죠. 마리, 꼭 붙들어. 그리고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산에선 자유로운 느낌이 들어요. 나는 밤에는 대개 책을 읽고 겨울엔 남쪽으로 갑니다. T.S. 엘리엇의 황무지 중에서 죽은 자의 매장이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또 머리를 기댈 푸근한 어깨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면 나는 조용히 물러나 당신에게 방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셔야 합니다. 당신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면 당신의 도움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책. 그것을 쓴 자가 집중력을 발휘해서 자기 딴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와 문장, 정확한 단어들을 탈탈 털어넣은 기록이다. 탈탈 털어넣었기 때문에 작가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친절한 텍스트다. 그러나 독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작가가 정말 이야기하고자 했던 비전은 한 번에 눈에 들어오지 않기 마련이다. 작가에겐 쉽고 당연한 명제가 독자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운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수에 가닿기까지는 독자가 직접 채워 넣어야 하는 구멍이 많다. 나는 그 구멍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독서라고 생각한다. 이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간 독자가 경험했던 것들, 읽었던 것들, 잠시 스치고 지났던 사소하고 별것 아니었던 기억과 지식들이 동원되어야만 한다. 혹은 삶의 어느 순간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가슴을 치며 깨달았으나 살면서 금방 잊어버렸던 어떤 것들이 환기되어야만 한다. 한 권의 책을 만나 읽어내려가며 문장과 문장 사이의 빈 공간을 나만의 단서들로 채워나가는 이 과정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다. 흡사 웹상의 하이퍼링크처럼 머릿속에서 단어와 단서들이 꼬리를 이어 나만의 사유를 만들어가는 자극은 독서 이외에서 얻어내기 어려운 경험이다. 만화책이든 소설책이든 인문학책이든 전문 서적이든 빨간 책이든 파란 책이든 관계없이 말이다. 허지웅, 나의 친애하는 적 104, 105페이지. 안드레스가 들려주는 영화 이야기, 히든 시네마 들어보시죠. 안드레스의 히든 시네마.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이 안 풀려서 답답했던 적 많으시죠? 저도 일이 안 풀려서 답답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은 포기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발상을 전환해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영화의 주인공도 발상의 전환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이야기할 영화는 앤드루 호지스의 책을 영화화한 동명의 작품 이미테이션 게임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특히나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저에게는 특별한 앨런 튜링입니다. 영화에서 튜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아니 연합국에게 골칫거리인 독일의 암호 애니그마를 해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튜링이 근무했던 암호 해독반에는 튜링 말고도 4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들은 퀴즈 우승자, 체스 챔피언 등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튜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이들이 맡은 임무는 단 하나, 애니그마 암호를 24시간 안에 해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애니그마 암호는 자정이 되면 암호 체계가 바뀌어서 전날에 해독한 암호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24시간 안에 암호를 해독해야 했기에 암호 해독반 사람들은 암호를 푸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사람의 머리로 24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암호문의 수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좀처럼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튜링은 애니그마는 사람의 머리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애니그마의 암호를 해독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1회분의 1입니다. 1회는 1 뒤에 0이 20개나 붙는 큰 숫자인데요.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참고로 1조가 1 뒤에 0이 12개가 붙습니다. 1조도 이렇게 큰데 1회는 여기에 0이 8개 더 붙으니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한 사람이 24시간 동안 꼬박 암호를 푼다고 가정을 하면 암호를 푸는데 2000년이 걸립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머리로는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포기를 했을 텐데요. 튜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의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튜링은 바로 이 법전의 구절대로 눈에는 눈, 기계에는 기계로 맞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튜링은 애니그마를 풀기 위한 기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 기계가 영화 속에서 크리스토퍼라고 나오는 튜링 본베입니다. 이 튜링 본베를 사용해 튜링은 나치 독일의 암호를 푸는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독일군도 암호가 뚫린 것을 알고 암호 체계를 바꾸게 되고 그것을 또 다시 튜링의 해독팀이 풀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튜링은 새로운 기계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최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콜로서스입니다. 튜링 덕분에 연합국이 우리가 잘 아는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고 나아가 연합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 그 뒤에는 앨런 튜링의 발상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드윗 가족 여러분, 하는 일이 잘 안 풀리시나요? 그러면 발상의 전환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의 튜링처럼요.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그림책 좋아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책으로 치유 모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 저희가 달려가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위기일지 그곳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혼자서 벗을 수란 말이야 하고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는데도 아무리 해도 벗을 수가 없어. 얼굴이 너무 궁금하다. 이러다 평생 못 벗으면 어떻게 하지? 나는 이대로 어른이 되는 건가? 그래도 옷 너머로 앞이 조금 비쳐 보이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이 시작됩니다. 옷이 걸려 있어도 훌륭하게 자란 사람은 많을 거야. 왜냐면 옷이 걸려 있다 뿐이지 남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 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앙 선생님 읽어주세요. 안 보이십니까? 그래 옷을 벗을 수 없으면 안 벗으면 되지. 이렇게 쉬운 일이었다니. 포기합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지? 고민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얼굴만 안 보이지 손은 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옷을 안 벗고 살면은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빨간 옷 친구 만났습니다. 보나마나 금세 친해질 게 분명해. 이제 빨간 옷이랑 노란 옷이랑 만났습니다. 한눈에 보고 반했습니다 지금. 그래, 괜찮아. 나는 쭉 이대로 살래.
완전 포기를 했죠. 옷을 안 벗고 살기로. 그런데 배가 조금 시려. 아무래도 엄마한테 벗겨달라고 하고 목욕을 해야 할까? 아니야, 자존심이 있지. 나 혼자 벗을 거야. 어쩌면 바지를 먼저 벗으면 되지 않을까? 손은 위에 있는데 바지 벗는 거. 벗지 말. 바지를 벗었는데 못 벗었습니다. 벗지 말걸. 이젠 정말 망했어. 르르르. 그때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자, 위턱 먹고 바지 벗기고 양말 벗기고 데리고 목욕탕으로 지켜갑니다. 부인님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맨날 엄마가 하라는 대로다. 자, 여기 잠옷. 나도 마음을 먹으니 내일쯤은 모두 나 혼자서 잠옷을 걸려서 입을 수 없게 된 지 얼마나 지났을까. 이제 잠옷을 입었습니다. 귀엽지요. 네. 나는 이 장면이 너무 빵 터져가지고 보다가 제가 노란색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채색 자체가 옷 자체도 노란색이고 바탕색도 노란색이고 노란색을 참 많이 썼어요. 노란색 연두색 위주로 단순하게 이렇게 채색을 했는데 노란색 뭐 무채색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림체도 너무 귀엽고 그냥 아이들이 진짜 쓸데없는 상상 많이 하거든요. 조금만 뭐 만약에 자기가 지갑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 지갑을 주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상상을 나래를 펼쳐서 자기는 벌써 경찰서를 가가지고 20년 동안 벌써 갇혀 그런 식으로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치는데 어른들도 그렇고 쓸데없는 상상은 다들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형성이 되는데 저도 쓸데없는 상상하다가 엄청 요즘에도 쓸데없는 상상하다가 정말 애가 벌써 10명이고 네, 이 그림체가 참 너무 귀여워서 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디가 야한 겁니까? 알몸 부분 그쪽이 뒤에서 봤어요. 조금 야했어요. 네, 야지 네. 어디였지? 귀여운 부분이 그 부분은 이제 두이님한테 살짝 보여드릴게요. 있습니다. 예, 야한 부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게 얼굴로도 보이는 것 같아요. 맞다. 진짜다. 배추도사, 무도사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우주로 처음에 지으셨어요. 이제 우주로 장씨인데 우주인데 할머니가 먼저 이제 이름 짓는 데 가가지고 장명서 가지고 딴 이름으로 이제 올렸어요. 우주 부르고 있는데 우주도 괜찮아요. 아니, 우주 그러니까 어릴 때 우주란 이름을 별로 많이 저는 기억은 별로 안 나요. 혹시 은주로 하셨어요? 아니요, 선이거든요. 선이. 그래서 써니로 이제 그것도 좋아를 하긴 하는데 좀 흔히 좀 많이 쓰니 희자 많잖아요. 선희. 저는 인데 다들 부르게 되면 희로 많이 불러서 이해요? 예, 이거든요. 근데 희로 부르거나 예, 희로 불리거나 어쩔 때는 이제 뭐 상담 받을 때 어쨌든 미로 돼 있어요. 이가 미로 돼 있긴 이렇게 개명을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할머니가 또 해주셨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나름 제 이름도 그래도 선희가 아니 그냥 이니까 좀 특별하다 막 이랬는데 우주란 이름을 나중에 뭐 저는 제가 애기 나오면 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동생이 조카 이름으로 썼어요. 제 이름을 그냥 남동생이 쓰긴 썼는데 우주로 한번 좀 불리고 싶어서 우주로 짱이라고 썼어요. 우주님 하면 이상할 것 같아요. 우짱님 우짱님 우주짱으로 넣었어요. 그럼 다른 분들은? 주먹 쥐고 왜 온리원 일단 그냥 올리면? 자체로 소중하니까 언니만. 엄마야 자전 그러면 오늘 아까 다님이 그랬잖아요. 오늘 그 날씨 안에 표현한다면 그거 안 해주셨어요? 저는요. 오늘 날씨는 아침에 비 올 것처럼 약간 흐린 이제 약간 회색빛 하늘인데 거기서 이제 햇빛 나면 짱짱해지는 거 있잖아요. 날씨 오늘 좀 그랬어요. 딱 빛이 환하게 이렇게 그 날씨가 참 이쁘더라고요. 다음 분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한 게 색깔 좀 파랗잖아요. 좀 그 노래 생각나서 산호라면에 그런 게 있잖아요. 흐린 날도 날이 되면 해가 뜨지 않거든요. 해 뜨면 빨간색이었으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파란색이면 외로운 혼자? 그냥 맑아졌다 이거죠. 하늘이 싹. 그런데 왜 온리원? 네? 온리원은 한 번 온리원 영원 온리원이고 넘버 원은 언제든지 끝낼 수가 있고 넘버 2, 넘버 3 되는데 독특한 좀 특별한 존재이고 싶은 겁니다. 다음 분을 지정해줄 때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날씨. 오늘 기분에 대한 날씨로 표현합니다. 그래. 오늘 기분은 날씨로 하면 내일은 해가 뜬다. 아니 오늘은 날씨. 오늘 날씨. 그냥 기분 상태가 구름 날씨. 한 점 없이 맑다. 네, 이제 지목해 주세요. 지목하면 주먹 쥐고 일어나. 저는 그냥 딱 오늘 나오기 전에 오늘 뭐를 하나 하고 봤을 땐 딱 생각났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힘을 믿고 있어요. 불려지는 사람. 이렇게 불려지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일어나니. 요즘 약간 용기가 필요할 때 뭔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때 그래서 이번 주만 좀 불리고 싶어요. 당분간. 다음 주에 바뀔 수 있어요. 요거 재활용 해도 되고 다른 거 해도 되고. 그때 맞아. 그럼 오늘의 기분 상태는 날씨로 표현하세요? 오늘은 약간 어떤 거는 달리만요 아세요? 달리만요 동화책? 구름 사이로 해가 보였다가 구름 뒤로 지나가는데 구름이 있지만 해는 안 보이지만 사이로 약간 빛이 보이는 그런 느낌. 이제 지목해 주실까요? 네? 다음 사람. 상콩이 제가 전화 가능했었으니까. 하셨나요? 다른 분은 이게 안 보여서 자꾸 생각나네. 자꾸 생각나는 이유. 그런데 자꾸 생각하시는 거 자꾸 생각나는. 자꾸 생각나는 거. 그렇죠.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근데 글씨는 되게 소심하게 작게 적으셨는데요. 원래 이렇게 적는 거 아니었어요? 다들 크게 적네. 크게 적었어요. 조심해요. 그래서 자꾸 생각나고 싶어요. 존재감이 없을까. 제 날씨는요. 광대가 너무 많이 껴갖고 앞이 안 보이는 날씨예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혜로님. 저도 저기 주먹 들고 일어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불리면 왠지 지혜로워질 것 같아가지고 좀 지혜로워지고 싶어서 날씨. 오늘 기분은. 날씨는 그 맑은데 이렇게 비 오는 날 있잖아요. 오전에 호랑이. 네, 오전에는 좀 오전에는 좀 그랬다가 비가 그치고 오후에는 이제 좀 맑은 날. 우리 능력자님은? 저는 아무도 능력자 도인님 말고는 안 불러주시네요. 저도 다른 분과 마찬가지로 능력자로 불리우고 싶어서 다른 능력자.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일단 가장 떠오르는 능력. 업무 능력. 그 예전에 드라마에 그 엄청 일 잘하는 김혜수 나오는 그 직장의 신. 직장의 신이라고 적었거든요. 그 능력을 갖고 싶어요. 저도. 오늘의 기분을 날씨로 표현하자면 저는 진동멍게 15번 치우고요. 네, 태풍으로 벌써 반팔이 다 무너지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가져온 카드는 이 느낌의 감정에 대해서 60가지. 요거는 쪼꼬 카드고요. 여기에서 봤을 때 눈에 안 띄는 떠올려주세요. 눈에 안 띄는 거야? 네. 여기에 없는 내용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 카드를 잡으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거는 치유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마음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교육을 받았었는데 서로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간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만나잖아요. 되게 머쓱머쓱하잖아요. 지금 여기는 별 그런 게 없는데 되게 뻘쭘하고 그런 때 분위기를 좀 전환해 볼 겸 조금 쉽게 다가가기 위한 표현 카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60가지가 있어요. 총 60개의 카드인데 그거를 전열해 놓은 단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볼게요. 여기 처음에 오기 전에 그 기분이 있을 거잖아요. 뭔가 설렘이라든지 네네. 그거를 한 카드 하나를 고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2시간째죠, 지금 현재. 2시간이 됐을 때 그 기분에 느끼는 거에 단어를 하나 뽑아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 오기 전이랑 여기 오기 전까지 그 느낌이랑 단어를 표현하는 거 한 장이랑 자. 와서 2시간 지나서 한 플러스 장. 알파로 그 두 개 고르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기분을 그림으로 일단 아. 그려보는 시간. 저희가 어쨌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는 이미 그림 그릴 시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림책 치유 모임은 그림책을 통해 우리 내면에 있는 아픔이나 기쁨, 추억을 꺼내 같이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고 공감하며 치유해 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림책은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읽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가슴속의 따스함이 물씬 느껴지는 문화공간 두이색 그림책 치유 모임이었습니다. 어느덧 올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올해 세운 계획들 하나둘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두꺼운 옷을 입던 계절에서 이제는 두꺼운 옷으로 가리고 싶은 몸매가 걱정이 되는 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해운대 광안리 바닷가에는 낮이건 밤이건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네요. 날이 더워도 땀이 나도 우리는 손에서 책을 놓지 맙시다. 뜨거운 날씨 더위 조심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듀이캐스트였습니다.